안녕하세요.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치주과 이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요, 그 공간의 형성과 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20번대 발치 이후에 이 2달 정도의 치유 기간을 거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4번과 6번, 7번의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했었고요. 앞에 있는 치아는 임플란트였기 때문에 최대한 유두를 보존하는 판막을 가지고 인시전을 가했습니다. 인시전을 열었을 때 비록 5번과 6번 사이에 디펙트는 있었지만 계획한 대로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했고, 임플란트 식립 이후에 초기 고정이 적당하게 이루어져 있던 24번의 임플란트를 가지고 여기에서 힐링 어버트먼트를 체결하고 더미스 형태의 그 흡수성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고리식을 통해서 고정원을 얻었습니다. 고정을 얻은 다음에 그 24번 부분에 있는 부분은 힐링 어버트먼트를 체결했기 때문에 고정을 충분히 얻었던 부분을 이용해서 봉합을 마무리했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임플란트가 심어졌고요. 심어졌고 치유 기간을 거쳐서 3, 4개월 있다가 2차 수술을 통해서 치유가 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첫 번째 케이스가 저의 대부분의 임상입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가 많이 개선되고 마크로한 디자인이 좋아졌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을 통해서 초기 고정이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싱글 임플란트든 다수의 임플란트든 간에 그 임플란트를 가진 고정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흡수성 차단막을 흡수성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고리식을 통해서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닌 곳, 그다음에 디펙트의 모양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선 디펙트 타입을 한번 꼭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공간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연조직은 생각보다 시링키즈가 강합니다. 그래서 익스포저나 시링키즈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께서는 2004년도, 그러니까 제가 전공이 1, 2년 차 때 그 분이니까 지금 10년 넘게 15년째 이 환자분을 계속 와주시고 계셔서 팔로우를 하고 있는 분인데요. 상악은 이미 구강외과에서 식립을 하셨고 하악 부분만 이제 제가 한번 너무 이 환자분과의 그런 케이스에서 했던 그런 예전에 했던 그 케이스인데요. 그 임플란트를 그때 당시에 식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동종골이 임플란트 쪽에 가깝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동종골 이식을 하고 크로스 링크가 되지 않았던,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넌 크로스 링크의 콜라겐 멤브레인이었는데요. 여기 이렇게 콜라겐 멤브레인을 적용하고 홀딩 수저까지 해서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런데 4, 5개월 후에 제가 판막을 열었을 때는 제가 수술을 했던 어느 정도의 그 치유는 보였지만,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술전에 있던 모습에 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찾아보려고 하면 개선의 부분은 있었지만 제가 원했던 형태의 치유는 보이지 못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임플란트를 식립했던 부분이 대부분 디센스 디펙트가 커버링은 됐지만 제가 원했던 형태의 그런 임플란트 주변에 1, 2mm를 보이는 그런 골 형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크레스탈 쪽은 여러 가지 면에서 혈행 공급도 약하고 베이살 쪽에서 여러 가지로 공급되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만 제가 원했던 그런 골 재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다행히 환자분은 2차 수술 때 부가적인 흡수를 막기 위해 했던 그 고리식제가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베스티불 쪽에 어떤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유지가 잘 됐는지 모르지만 이 환자분은 지금 15년째 와주고 계신데요. 밑쪽의 상악 부분은 여러 번 보철과에서 리페어도 하시고 그랬지만, 그리고 포셀린 치핑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은 유지는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고려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이따가 그 디센스 디펙트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봤으면 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먼저 이 케이스를 한번 넣어봤고요. 두 번째는 제가
94년도에 GBR에 대한 그 어떤 텍스트북으로 부저 교수님께서 제작됐던 이 책이 지금 이제 20년 지나서 이제 새롭게 두 번째 에디션이 나왔는데 이게 벌써 또 이 책이 나온 지도 지금 10년이 됐네요. 여기에서 바뀐 것들 중에 멤브레인의 그 프로퍼티 중에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지만 스페이스 메인터넌스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만큼 여기 표지 사진을 봐도 아시지만 첫 번째에서는 이제 비흡수성 차단막 그러니까 고텍스의 그런 멤브레인의 표지 샤인으로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지만 디센스 디펙트에 고리식을 하고 흡수성 차단막을 적용한 트랜스 무코잘 GBR 이런 것들을 봐서 그 20년간 우리가 GBR에 대해서 많이 바뀌었다는 걸 이 책의 표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공간에는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공간은 또 하나 만들어진 공간이 움직이지 않아야지 고를 세포로 이행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은 여러 가지로 또 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여러 가지 분류법들이 있는데 이 분류법들은 시버트 분류나 알렌 분류 모든 것들 분류들이 여러 가지 형태를 다 흡수성의 형태에 따라서 예를 들어 협측의 골결손, 그다음 수직적인 골결손 모든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클래시피케이션을 나눌 수가 있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은 같은 임상가들끼리 어떤 케이스에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또 서로 공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류는 너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틴티 선생님이라는 분이 예전에 2003년도에 IJPRD라는 문헌에서 인벨로프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인벨로프 이내에 있는 디펙트냐, 위다웃에 있는 디펙트냐. 같은 환자에서 20번대는 인벨로프 이내에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10번대는 인벨로프 바깥쪽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먼저 디펙트의 모양이 어떤 부분에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꼭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케이스에서 같은 20번대 부분, 치아가 있긴 하지만 치아가 있음으로 인해서 치아의 원심면에 있던 그 골벽이 이쪽에 있는 고울 이식의 부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여기에서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던 부분이 훨씬 인벨로프 이내에 있는 유리한 사항의 디펙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고울 이식을 하더라도 여기 있는 치아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컨투어의 바깥의 디펙트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고울 이식제를 얼마만큼 더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임플란트의 디펙트, 임플란트 스레드가 얼마나 노출되었는지에 대한 디펙트의 크기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인접한 치아의 어떤 모양이나 디펙트의 크기가 고리식제를 잡아주는 형태인지 형태가 아닌지를 보려면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아 한두 개를 포함한 넓은 판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리오돈톨 2000이라고 굉장히 임팩트가 높은 저널인데 저명하신 분들을 초청해서 나레이티브한 그 리뷰도 하고 이 페이지를 보시면 아시지만 13페이지에서 40페이지니까 상당히 긴 논문이거든요. 정말 시간 되시면 꼭 권해드리고 싶은 페이퍼입니다. GBR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 디펙트의 형태나 그런 그 심도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GBR을 할 때 어떤 진단이나 그다음 타입이나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결선부의 모양과 형태는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을 이렇게 5가지로 나눠 놨고요. 총 6가지죠. 여기 3번까지는 스테이지한 어프로치가 필요 없이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할 수 있다는 뜻이고 4, 5번은 그래도 스테이지 어프로치가 좀 더 유리하겠다는 그런 문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주목해야 볼 만한 곳이 크레스 3인데요. 크레스 2와 3는 같지만 뭐가 다르냐면 주변 치아의 그런 모양이나 디펙트가 고울 이식제를 잡아주기에 유리한지 유리하지 않은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포함해야 될 것 같고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디펙트를 CT면을 봤을 때 우리가 세지탈한 면만 크로스 섹션 뷰만 많이 볼 때가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앞에 있는 치아와 뒤에 있는 치아 모양을 꼭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후방으로 갈수록 unfavorable하고 unpredictable 한다는 얘기는 앞서 말씀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아무래도 컨투어가 적다 보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임플란트 식립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컨투어 오그멘티드만 하면 될 것 같고 흡수성 멤브레인이나 파티큘레이트도 가능한 것 같고 가장 또 유리한 형태가 여기서 보시면 인트라 알베올라 디펙트라고 하는데 임플란트 신고 나서 우리 마치 발치와 같은 거죠. 사운드 유리하다는 거 있죠. 사실 제가 뒤에도 이런 케이스를 넣었지만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이런 인트라 알베올라 디펙트는 사실 골 이식제나 멤브레인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조금 어려워지는데 두 번째만 해도 우리가 주변의 벽이 그 디펙트를 좀 잡아주기 좋은 형태, 그런 유리한 형태라면 임플란트를 같이 심으면서 서멀질 할 수도 있고 트랜스 모코잘도 할 수도 있고 그런 뜻이 되겠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 골이 유리하지 않다는 거겠죠. 여기에서는 사실 조금 더 사실 EPTF 멤브레인을 쓰라는 얘기는 그만큼 좀 더 확고하게 잡아줘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아의 결손 부분, 치아의 리세션 부분까지도 회복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조건 고려하는 참고를 해야 될 거는 그 디펙트의 모양을 잡아주는 형태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케이스는 아무래도 스테이지 어프로치를 해야 되니까 블락이나 파티큘레이트들을 쓰더라도 블락본을 같이 쓰거나 리저버블 멤브레인을 쓸 수 있는 호리존탈한 디펙트가 있고 버티컬한 그 디펙트는 조금 더 프리딕티블에 앉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전 그 1부 때 보여드렸던 그 케이스에서 저는 어떤 형태를 일단 파악을 했었냐면 이 후방에 있는 임플란트는 뒤쪽에 있는 디펙트가 잡아주기 불리한 큰 와이드한 원홀 디펙트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가적인 형태의 어떤 고리식제를 잡아주는 디바이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는 타이타늄 메쉬를 선택을 했고요. 메쉬를 일단 고정을 하고 여기 부분에 남아있던 부분은 고리식제를 넣고 상방에 있는 이 메쉬는 멤브레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치은의 인그로스, 징지발 인그로스를 막기 위한 멤브레인 한 번 더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왼쪽은 우리가 블락본 그래프를 할 때 본과 본을 컨택해서 힐링이 되는 그런 컨택 힐링이 있고요. 오른쪽은 우리가 파절된 골편 두 개가 우리가 캐널을 이루어 가지고 갭 힐링을 이루어진다는 그런 디펙트 힐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는 조금 더 GBR의 개념은 오른쪽에 가깝습니다. 분명히 왼쪽도 장점은 있습니다. 블락본 그래프트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컨투어를 확실히 잡아주고 연조직의 시링키지를 버틸 수 있는 공간을 확실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 좋은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과거의 그 케이스인데요. 그때는 블락본 그래프트가 호리존탈한 디펙트나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좋고 확실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점점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너무 과한 수술이고 세컨더리 오퍼레이티브 사이트를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점차 하지 않고 있는데요. 5개월 지났을 때 치유가 된 걸로 판단하고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스크를 제거했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유니온을 이루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여러 가지 치유 면에서 또 환자의 총 치유 기간을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GBR이 그런 면에서도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 케이스에서 넣었던 경우인데 어쨌든 이 공간만 유지만 된다면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충분히 연조직을 만들어내기 전에 골이 먼저 만들어지는 공간을 확보해 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케이스들 하나씩 다시 돌려보면 여기에서 넓은 판막이긴 하지만 치아가 잡아주고 있는 디펙트의 모양이 어느 정도는 유리하고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인트라메로 페네스트를 통해서 골 이식의 이식제가 좀 더 안착되고 치유를 도와준 다음에 이런 디펙트 모양을 확인하고 골 이식제를 적용한 다음에 조금이라도 더 안정을 하기 위해서 멤브레인을 적용하고 저는 조금 불리하다 싶을 때는 멤브레인의 그런 기간을 조금 더 믿기 때문에 크로스 링크가 돼 있는 멤브레인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멤브레인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쪽에 골막 부분을 이용해서 앵커를 얻어서 멤브레인을 고정하고 이렇게 봉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펙트 모양이 그래도 좀 유리했기 때문에 이런 수식을 할 수가 있었고 또
그 IJPRD의 또 계제 이스탄 얼반 교수 선생님께서 이런 도해를 가지고 또 설명해 놓은 멤브레인을 고정해서 페리오스팀을 고정해서 이렇게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도해를 보신 게 혹시 조금 더 이해가 실습 사진 좀 더 도움이 되실까봐 아까 릴리징 이식을 하고 나면 이쪽 골막 부분에 남아있는 이 골막 부분과 협축 부분의 판막은 이제 분리가 되는데요. 이쪽 부분은 골막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앵커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릴리징 이식을 한 다음에 멤브레인을 우리가 디펙트했던 부분을 멤브레인을 적용을 하고 아래쪽에 있는 골막 부분을 앵커로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슈처를 해서 고정을 한다면 조금은 더 유리한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멤브레인 고정을 먼저 꼭 하시고 그 다음에 근심 쪽의 부분에 봉합을 왜 먼저 하냐면 이쪽 부분 봉합을 먼저 하다 보면 이쪽 부분이 오히려 텐션이 생겨서 가장 인션을 가했던 부분을 먼저 잡아놓고 키슈처를 이용해서 여기를 상단에 있는 텐션을 줄이기 위해서 매트릭 슈처를 이용하고 후방도 마찬가지로 매트릭 슈처를 하나 해가지고 인시전 부분은 최대한 긴장을 없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봉합은 인터럽티드는 도화만 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케이스를 이제 계속 또 보고 다시 돌아가 보면요. 첫 번째 수술을 매실 통해서 마무리를 했고 GBR을 이제 한지 14일이 지났고 나머지 치유가 돼서 이렇게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컨테인드 디펙트, 그러니까 조금은 우리가 페이버러블한 유리한 형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부분은 아무래도 인트라 알베올라 내에 있는 디펙트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유리하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자가골만 조금 떼다가 여기에서 충분히 적용을 하고 멤브레인도 특별히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디펙트에서는. 그러니까 하지만 그 반대로 좀 더 와이드한 원홀 디펙트, 그 다음에 여기에 디펙트 형태들이 아무래도 형태가 좀 더 불리하다면 조금은 뭔가의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그 파티큘레이티드든 블락이든 그런 형태가 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시링키지에 막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가 공간의 유지와 형성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도 디펙트 양상이 아주 링구얼 쪽에 아주 얇게만 남아있는 디펙트였거든요. 조금만 더 판막을 10개 열다 보면 링구얼 쪽에서 토루스를 조금 떼다가 이렇게 디펙트 모양을 바꿔줘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와이드한 원홀 디펙트를 스크류를 비스듬하게 고정해서 디펙트 모양을 바꿔줄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리식재를 써서 치유가 지나다 보면 우리가 원했던 모양의 디펙트가 재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심게 됐었죠. 이렇게 유리한 형태. 그러니까 왼쪽에서 보시면 분리했던 모양을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유리한, 그게 자가골의 미니 블락이 됐던 스크류가 됐던 멤브레인이 됐던 메쉬가 됐던 어쨌든 좀 더 파티큘레이티드 본을 써더라도 유리한 형태로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우리는 공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간의 형성과 유지에 대해서 적용을 해볼 만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두 가지 케이스를 보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상악과 하악의 그런 악관 관계가 분리했습니다. 오버덴처를 보철과에서 계획을 했고요. 저는 임플란트 상부에 상악 부분에 임플란트를 5개에서 6개 정도를 심어서 바오버덴처를 밀드바 오버덴처를 하는 걸 계획을 세웠던 환자분입니다. 저로서는 상악 큰 판막을 인시전을 열고 상악 부분에 인트라 알베올라 디펙트를 만들기 위해서 리치 스프릿을 했고요.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심고 나서 이런 형태의 디펙트에서는 아시지만 제가 DI 센스 디펙트보다는 이렇게 디펙트를 만든 다음에 페네스트레이션 디펙트는 훨씬 유리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고리식을 하고 슈처를 하고 가장 여기서 하나 제가 신경을 썼던 게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무치약 부분에서는 치유 기간 동안 연조직이 수축되면서 환자분의 여러 가지 그 관리를 위해서 리무버블 프로세시스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인테림 스테이트에서요. 근데 거기에서 리무버블 오버덴처는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냈던 그 공간을 아주 뭐랄까요, 그 치유에 방해를 주는 그런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미니 임플란트를 하나 심었고요. 거기에서 보철과 선생님과 잘 협업을 해가지고 쓰시고 계던 덴처의 키
하우징을 넣어서 그 기간 동안 아주 유지력은 불편하시겠지만 작게나마 유지를 얻고 팔라탈에서 서포트를 얻어서 협측에 뼈 이식을 해놨던 것을 전혀 움직이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환자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식사 아주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식사가 가능하시도록 아예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쓰시면서 협축 부분을 아예 만들어놨던 것이 유지가 되도록 노력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협축과 페네스트레이션 디펙트와 크레스탈 쪽의 디펙트가 잘 유지가 된 걸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원했던 그 형태를 만들 수가 있었죠. 이렇게 임플란트 부분에 식립한 것들을 보호하는 만들어진 공간을 유지하는 이런 보철적인 부분도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아주 얇은 공간에서 나이프 잇제에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스플리팅을 시도하다가 버칼 플레이트가 마이너하게 프랙처 됐습니다. 스크류를 이용해서 그냥 미니 블록을 협측의 이 부분에 두 개를 꽂을 수 있는 두 개를 고정할 수 있는 크기는 안 됐기 때문에 협측 부분은 아주 작게 쉐입을 만들어서 L 쉐입을 만들어서 고정을 얻고 뒤에는 스크류를 고정을 해서 이 미니 블록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4, 5개월쯤 지났을 때 치유가 아주 상당히 좋았고요. 이런 부분들은 공간의 그 형성도 중요하지만 그게 고정이 되고 유지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이 환자분은 임플란트가 페리임플란타이티스로 제거했던 케이스입니다. 제가 공간을 얘기할 때 꼭 이 케이스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 케이스는 상당히 디펙트가 컸고 RPD를 원래 하려고 했던 RPD로 이제 전향을 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환자분께서 혹시나 임플란트가 가능하면 한 번 더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넓게 형성을 했던 디펙트 모양상 하추 신경과 그 다음에 디펙트 모양에서 도저히 여러 가지를 만들기가 어려웠던 케이스였는데 제가 선택했던 것은 오스테오토미를 했습니다. 피에조 서저리를 이용해서 디펙트를 하추 신경과의 거리를 만들어서 절단을 하고요. 그거를 어떤 형태로 무엇이든 간에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플레이트를 이용했습니다. 이 공간은 제가 이거를 디펙트를 크게 만들고 얼마큼 많이 만들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생각보다 아주 강한 그 연조직의 수축을 어떻게 견뎌내느냐, 치유 기간 동안 4, 5개월 동안 견뎌내가지고 관건인데 그거를 견뎌내는 그런 디펙트의 모양을 어떤 경우에는 스크류, 어떤 경우에는 메쉬, 어떤 경우는 이렇게 플레이트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7mm 이상의 디펙트가 있었지만 고래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이 만들어진 공간이 유지가 됐다는 게 더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요. 차단막 적용해서 봉합을 했습니다. 봉합하고 시간이 흘러서 치유가 됐던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이 거상됐던 모양을 보여드리고 있고 아주 치유가 잘 되고 있죠. 2주 있다가 포스트 오피가 2주 있다가 스티치아웃을 했고 큰 문제 없이 발사를 했습니다. 발사 이후에 이 모양을 보시면 이제 아주 릴징 이식을 많이 했다 보니까 그 협측의 베스티블이 낮아졌죠. 제가 이때 그 연수를 갔었어요. 1년 동안 미국 연수를 갔었는데 저희 과에 계신 선생님께서 임플란트를 심어주셨어요. 제가 꼭 이 환자분을 좀 잘 부탁한다고 심어주셨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찍어주신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제가 오스테오토미 했던 그 플레이트가 그대로 남아있고 이쪽 부분도 유리한 모양으로 남아있었어요. 플레이트는 다 제거를 했죠. 공간의 유지를 했던 부분들은 여기에서 임플란트를 심었고요. 심고 나서 선생님께서 잘 심어주셨고요. 그리고 낮아진 전정은 FCC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환자분께서 치유 기간 동안 잘 아물었고 보철까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당 기간 지금 팔로우를 하고 계시고요. 제가 원했던 부분대로 지금까지 와주고 계세요. 이런 디펙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는 어떤 그 한 부분이 어떤 재료적인 부분보다 공간적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비슷한 모양의 디펙트지만 이 환자분께서는 뒤쪽에 이 라인과 이 남아있는 골벽과 근심에 남아있던 골벽을 선상이 그래도 남아있는 마지막으로 그래도 만들어줄 수 있는 결손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흡수성 차단막을 이용을 했고 스크류를 이용해서 텐팅 스크류까지 사용했습니다. 디펙트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 부분 거상을 했고 이 기간 동안
어떤 고려를 했었냐면 디펙트 모양을 보고 뒤에 후방에 있는 골과 전방에 있는 골의 모양을 보고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유지를 하지? 이 고민만 했었습니다. 우선은 스크류를 가지고 텐팅 스크류의 역할을 가지고 그 시링키지가 되는 걸 막았고요. 그 다음에 비흡수성 차단막을 통해서 타이타늄 레인포스된 비흡수성 차단막을 이용해서 움직이지 않게 했습니다. 고리식재를 이용했고 그 부분을 채운 다음에 고정을 했습니다. 상당 부분 비흡수성 차단막은 제가 흡수성 차단막 케이스는 아무래도 디펙트의 그런 모양이 유리할 때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케이스는 흔하지 않습니다만 꼭 해야 되고 환자의 그런 관계를 고려했을 때 해야 될 케이스라면 이렇게 비흡수성 차단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진 사진이었고요. 6개월 뒤 사진이고 열었을 때 모양입니다. 유지가 잘 됐었고요. 임플란트가 식립이 됐었고 나중에 베스티블을 좀 개선하기 위한 연주식 처치까지 시행됐습니다. 치유 2차 수술 이후에 보철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기대했던 그런 모양대로 잘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 케이스에서 골 이식제냐 차단막이냐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 공간을 만들지 한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임상적인 관점에서 첫 번째는 골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넓은 절개를 이용하고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고정을 얻건 아니면 골막을 이용해서 고정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봉합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겠고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고정을 얻을 수 있겠고 디펙트의 모양을 넓게 봐서 그 모양이 좀 유리하다면 흡수성 멤브레인을 쓰고 불리한 모양이라면 미니한 블록이든 스크류든 메쉬든 비흡차단막을 사용하자. 이게 공간에 대한 유지와 형성에 대한 결론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